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가 오늘 구속 이후 세 번째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최근 김 여사를 접견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 나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접견실에서 앉자마자 첫 일성이 내가 죽어버려야 내 남편이 살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남편이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하시고, 그나저나 그 말이 꼭 어떤 불의의 일을 당할 사람이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전할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기분이 섬뜩했죠. 중요한 건 왜인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김건희 여사가 신평 변호사를 만나서 저런 말들을 왜 했다고 보십니까? 저런 말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어설프게 동정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언론 플레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용인즉슨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본인이 남편을 원한다면은 남편을 생각한다면은 남편의 임기 중에 어떻게 처신했어야 됐습니까? 무슨 고가의 가방을 받고 먹거리 받고 브로치 받고 귀걸이 받고 인사청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남편을 곤경에 몰고 가서는 안 됐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또 내가 죽어야지만 남편이 온전할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동정심 유발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행동과도 모순됩니다. 남편이 구속된 뒤에 접견을 한번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또 영치금을 넣어줬으면 변호인이 영치금 계좌 공개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해야 될 것은 국민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하고 반성하는 것이지 변호사를 통해서 저런 언론 플레이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신평 변호사는 저런 말들을 왜 공개했다고 보세요? 타이밍이 굉장히 공교롭죠. 어제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SNS를 통해서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은 내용 때문에 당원이나 혹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김건희 씨처럼 매관매직을 하는 사람이 당에 부당한 요구를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거나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선을 긋고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배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예. 어떻게 배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무한한 영광 운운하는데 본인이 그러면 그 무한한 영광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겁니까? 자기가 편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한한 영광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대단히 모순적이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특검에 출석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별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평 변호사를 만나서 많은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말을 공감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본인이 서희건설 측에게 많은 것들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런 말들은 국민들의 공감을 좀 얻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녀들 그리고 사위들,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예. 얼마나 많이 진심으로 속으로 터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하나인 거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난관을 해결하는 가장 정확한 답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지 정권과 짠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소환 조사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 특검이 좀 의미 있는 진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도 그러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일단 특검과 김건희 씨 간에는 현재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현저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그리고 다양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예. 김건희 씨는 특검이 어떤 카드, 어떤 정보, 어떤 진술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본인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진술을 했을 때 그런 것이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특히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통해서 체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술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는 태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 자체는 현재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진술 거부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자필 진술서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답변들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도 의미 있는 진술을 많이 얻어내기는 특검으로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법 자체가 수사 대상을 무려 16가지의 방대한 혐의를 규정하고 있고 예. 또 그 수사 과정에서도 지금 그 반클립펜 앞에 목걸이 같은 것도 당초 수사 대상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계속 새로운 혐의가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특검팀이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검찰에 고발한 거예요. 특검을 검찰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예.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리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떤 집행을 했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특검 조사실에 앉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조사실에 앉히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을 보니까 법형 집행을 방해하면 그것도 물리력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은 CCTV를 나중에 공개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공개하지 않아도 본인들끼리는 또 이걸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리하게 했는지. 그래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고발장에 낸 혐의가 직권남용 독직폭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보시기엔 어떠세요? 영상을 직접 봐야 최종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 체포영장 집행이 무리한 물리력의 행사여서 위법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인 근거를 보면 형사소송법 81조 제3항에 보면은 교도소나 구치소 안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교도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에서 준용을 합니다. 준용을 함으로써 영장에 의한 체포에서도 준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포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교도관이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체포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유형력, 어느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도라고 인정되는 그 물리력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이 직권남용이나 독직폭행이 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CCTV 영상을 민주당은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당시 CCTV를 공개해서 저희들이 열람을 볼 수 있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 구치소장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다음 법사위가 열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CCTV 영상을 자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이 CCTV 영상을 가서 열람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서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열람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열람조차도 이제 거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구치소장으로서는 어쨌든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걸 열람을 하든 공개를 하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 거라고 좀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어쨌든 법사위라는 것은 서울구치소의 피감기관 아니겠습니까?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원들이 어떤 비밀 서약 어떤 약속을 하고 열람만 하는 것까지는 저는 허용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전에 서울구치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이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되면 예. 이것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대한 어떤 진실은 조금 파악을 하는 데는 CCTV를 반드시 최소한 열람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망신주기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변호사들이 법적인 문제를 공론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요. 적법 위법 여부만 따지면은 저는 반쪽짜리 평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법 위법 여부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법문을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나오면은 항상 많이 질문받는 것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잖아요. 즉 적법뿐만이 아니라 적정하냐 혹은 예. 과잉하냐의 여부를 묻는 겁니다. 이 영상 공개도요. 민주당이 뭐 국회법에 따라서 그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공개하는 것이 우리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 과잉하지 않느냐에 따져봐야 되거든요. 특히나 그런 영상이 공개됐을 때 일부의 분들에게는 굉장히 시각적인 충격을 주면서 극단적인 목소리를 더 불러일으키는 땔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설령 그 영상을 봤을 때 누가 잘못했고 잘못하지 않았는지는 명백하다 손 치더라도 예. 그것이 진영 간의 복수심을 고양시킴으로써 나중에 우리 사회의 어떤 악순환이 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도 이제 송 변호사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최초에 이런 논란이 일어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진실을 가려보자. 인권 침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공개 여부를 두고 지금 공방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절차를 따르더라 한더라도 그게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같이 주신 거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반탄파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대여 투쟁을, 찬탄파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승리 가능성을 강조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김문수 꼭 좀 투표하셔서 우리 이재명 정권을 저렇게 유도한 국민의힘 대체 작업 여러분의 투표로 꼭 막아주십시오. 결선 투표 올라가면 저는 오히려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의 무리한 칼날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보수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렇군요. 적극적인 투표를 한다면 결과를 또 어떻게 예측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당대회 투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선을 간다고 한다면 두 명 누가 올라갈 것으로 보세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저는 결선 투표는 있을 걸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4명의 후보가 겨루는 선거에서 그 4명이 각자 어느 정도의 지지 기반이 있다면 예. 한 번에 과반을 획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례가 국민의힘의 2023년 38 전당대회입니다. 당시에 김기현 후보는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던 주류 세력이 똘똘 뭉쳐서 지원한 후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53%를 약간 밑도는 득표를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른바 주류 세력의 힘이 굉장히 강할 때도 4명이 겨루면 50%를 간신히 넘기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전당대회 그러니까 불과 석 달여밖에 되지 않았죠. 그때도 한 번에 과반 득표를 한 것이 아니고 결국 결선 투표까지 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결선 투표는 있을 거라고 보고 두 명 중에 한 명이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나머지 한 자리는 오늘까지도 지금 ARS 투표가 진행되고 또 예. 국민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그 향배를 지켜봐야 될 것인데 장동혁 후보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개혁세 심파에서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중에 일종의 아래로부터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그 두 분 중에 한 명이 결선에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선 투표의 결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성필 대변인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솔솔 들리는 의견이 예. 결선 투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명이 출마했는데 결선 투표가 없을 것이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결선 투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김앤장 그러니까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1등, 2등으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되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대 관련 발언을 자제해왔던 한동훈 전 대표 상식의 힘을 보여달라라면서 쇄신파 후보 지지를 요구를 했는데 상식의 힘을 보여달라 이 말을 보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게 상식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른바 개혁쇄신파라고 분류되는 전당대회 후보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함의도 있지 않는가 보이는데요. 예. 다만 전당대회에서 구성되는 지도부는 당 대표만 있는 게 아니죠. 최고위원 후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 또 여성 몫의 최고위원, 나아가서 청년 최고위원까지 개혁쇄신 그룹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최대한 많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심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다른 한편으로 이제 당대표 후보 중에서 누가 그러면은 이 말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들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막판에 있었던 단일화 논의가 결렬된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조경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어떤 조건도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대로 수용하겠다. 그래서 투표 개시 전전날 밤 자정까지 답을 달라라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걸 거절했어요. 사실 명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 룰은 당원이 80, 일반 여론조사가 20이에요. 그런데 조경태 후보가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 여론조사 100%로도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경우에는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후보가 많이 유리했을 거라는 것이 많은 그런 분석이 제기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단일화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당원과 지지층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번 투표에서 또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라고 한다면 정치권의 어떤 대표적인 앙숙 같은 관계였는데 이제는 우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톰과 제리, 예. 식당에서 서로 고성을 오가면서 이게 어떤 불화를 여의도의 보여줬었는데, 모식당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후보라든가 쇄신파를 돕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에 예. 대해서는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TV조선에서 당대표 토론회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엄청 화제가 됐던 이 밸런스 게임 있잖아요. 거기서 뭐 홍준표냐 이준석이냐 예. 했을 때도 3명의 후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선택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당내 안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이준석 의원의 어떤 지원 사격이 오히려 도움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찬탄파와 반탄파 전대 막판까지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한길 씨 문제는요. 비록 전당대회 과정 중에는 표를 의식한 일부 당대표 후보들이 매우 미온적이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저는 치더라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길에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면서 활보하고 다니면 비록 누구에게든지 거리를 다닐 자유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물은 분리가 돼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독일 하멜른의 그 피리 부는 사나이 설화처럼 130명의 어린아이들이 그 피리 부는 사나이 따라가서 끝내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도 107명의 국회의원이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이 분열되지 않으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왜 이겨야 하는가, 예. 이것에 대해서 민심과 좌표를 맞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도 노봉법 같은 악법을 강행해서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만들고, 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서 범죄자들은 좋아지고 범죄 피해자들은 더 오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개악을 집권 세력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는 세력으로서의 좌표도 분명해질 때 내부적인 통합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이 지점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전한길 대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한길 씨 이슈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전당대회로 전한길 씨 이슈가 정리될 수가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냉정하게 말해서요. 전한길 씨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커서 이 전당대회를 좌우했다라기보다는 전한길 씨를 기화로 해서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과오라고 평가받는 것은 결국 국민 상당수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과오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점을 영원히 접어두고 계속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전당대회는 당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지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대가 끝나면은 국민 앞에서 정말로 진솔하게 과오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내일 공개될 전당대회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